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국영수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과학은 한 달에 한 번이면 됩니다. 3, 4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서 한 단어씩만 복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도 없이 3학년부터 그걸 습관을 잡아주시면 3학년부터 지금 4학년, 6학년 두 아들의 또 어머니시잖아요. 네.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시자 저자님의 아이들은 과학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이걸 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가장 엑기스입니다. 네. 이 엑기스. 습관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중학교에서 끄떡없습니다. 정말. 문제집은요? 문제집 저는 안 풀립니다. 아, 문제집 안 네, 풀린다. 안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풀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과학 문제집까지 푼다는 건 아이에게 너무 과중한 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선행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과학 선행이 과목은. 무의미하다. 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앞서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부모님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될 주제입니다. 수능이 바뀌면서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통합과학이라는 시험을 다 치러야 되거든요. 관련해서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통합과학 한 권으로 끝의 저자이신 엄예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15년차 중학교 과학교사 엄예정입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놀란다면서. 아이들이 많이 놀랍니다. 뭘 네. 그렇게 놀라나요? 중학교에서 이제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생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보고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에도 학원이나 다른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채점이 된 시험지를 받아봤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드물기 때문에 과학 지필고사를 점수를 받아보면 정말 막 40점, 50점, 60점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게 저희는 교과서에서 그대로 내거든요. 수업 시간에 한 대에서 그대로 내는데 아이들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의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과학 교과서를 같이 집에서 복습을 하고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중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의 그 표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너희들이 이래서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너희들이 이것만 하고 왔으면 내가 좀 더 쉽게 이걸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초등 때 좀 등한시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 과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수능과학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초등 때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익혔던 복습 습관, 과학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만큼 써먹을 수 있는지, 내 것이 되어서 나만의 공부법을 익혔는지 그런 태도와 스스로 복습하려면 아이가 좀 성실한 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실함의 꽃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충 하던 습관이 몸에 밴 아이들은 중학교 와서도 자유학년제였다 이제 자유학기제로 바뀌긴 했지만 그때도 자기가 이거를 얼마큼 꼼꼼히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중1을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태도부터 먼저 제가 가르치거든요. 저는 그런 태도가 아이들의 훗날 공부하는 역량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초, 중, 고로 갈수록 과학의 단위수가 굉장히 커져요. 초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과학을 배우는데 중학교에 가면 일주일에 4시간 과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중에서 저를 4번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의 매일 보내요. 네, 매일 봐요. 담임 선생님보다 많이 볼 때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 과목이 수업 실수가 적은 과목일 경우는 저를 더 많이 만나는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 단위수가 비슷해요. 국어, 영어, 수학 4단위, 3단위, 5단위 요 순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통합과학으로 2028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문이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 과목의 단위수도 굉장히 큽니다. 주요 과목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아이들도 4학점인데 과학도 4학점이고 거기에다가 저희는 과학 탐구 실험도 한 학점씩 들어서 5학점이 1학기 때 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국영수보다 더 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내신과 수능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내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과학을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통합과학의 뿌리가 어디일까? 아, 이게 초등과학이구나. 애들이 초등 때부터 무리한 공부는 아니고 빠듯한 선행도 아니고 재학년에 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만 했다면 애들이 중학교 와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놀라지 않았을 텐데라는 게 제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연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초중고가. 네. 네.
어떻게 되죠?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나서 초, 중, 고 교육과정을 놓고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단순히 연계율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이것은. 고등학교 통합과학과 중학교 과학의 연계율이 60% 이상입니다. 60% 네, 이상. 그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네, 최대 많이 보시는 분들은 70%까지도 봐요. 그러면 이것은 중학교 때 과학을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렇다면 중학교 때 잘하려면 초등학교 때 이미 기초를 잘 닦고 오면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초등과학에서 좀 살을 붙여가는 게 중등과학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과학은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위로 가면서 커지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기본 원리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심화되어 나가서 가장 심화된 꽃이 통합과학이고, 그 안에 뼈대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학교 과학인데, 그 중학교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그대로 중학교의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대로? 네, 그대로 나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지진을 배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거든요. 거기에 살을 붙여서 지진 때 판구조론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고1 통합과학에 가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구조인데, 아이들이 반복을 하려면 이미 배운 걸 알고 있어야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는데, 배운 건 다 까먹고 살을 붙이려니 무너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뿌리인 초등과학 때 잘 다져서 탑을 쌓는 과정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영상 보시면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과학이 사실 많이 신경을 쓰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수능이 통합이 되면서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통합과학을 공부를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지금 의대 열풍, 다 공대로 가야 되면 과학을 정말 잘 해야지만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지금 초등학교다. 과학에 정말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처음부터 과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딱 아이들이 과학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동의 1위는 체육이에요. 근데 2위가 바로 과학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학을 정말 좋아한대요. 이제 실험도 하고, 그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다가 특별실, 과학실에 가서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안 해봤던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학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요. 3, 4학년이 학년군으로 묶여있고 5, 6학년이 묶여있는데, 솔직히 3, 4학년 과학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로 복습을 해보니까 저희가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 만화나 뭐 과학책이나 과학 동화나 이런 걸 많이 읽잖아요. 거기서 얻은 배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과학이 어려워집니다. 아, 5학년. 저희 큰아이가 올해 6학년이 되었어요. 작년에 5학년 교과서로 함께 복습을 해보니, 이거 내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건데, 이게 여기 이렇게 나오네? 근데 왜 애들이 몰랐을까? 이런 게 저도 놀라고, 저희 아이한테도 이거 아이들 잘 따라하니? 과학 시간에 어렵다고 안 하니? 했더니, 엄마 요새는 좀 아이들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 반, 과학을 싫어하는 아이 반.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을 안 하게 되면 6학년 과학은 또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좀 어려워졌다가 이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된 채 중학교가 되면, 지금은 자유학기제니까 아이들이 또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학교를 다니다가 첫 시험을 보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전 보도 못한 점수에 놀라고, 그러면서 나는 과학을 못하나 봐. 과학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근데 작년부터 자유학기제에서 2학기에 1학년들도 시험을 한 번씩 보게 되어 바뀌었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지 않고 자유학년제를 치르고 2학년 때 첫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정말 세게 옵니다. 중2 과학이 정말 어렵거든요. 중2 첫 단원부터 너무 어려워요. 2단원도 전기와 자기 물리 파트라 어렵고, 그럼 애들이 점수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선생님 과학 왜 이렇게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그래도 할만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도 수행평가도 있고 지필평가랑 합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등급은 A, B, 못해야 C 뭐 이렇게 받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좀 많이 중화가 되거든요. 수행평가 점수로. 네, 엄청난 착각을 해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한 번 놀랍니다. 핵폭탄을 맞는 거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상대평가고, 제가 가르쳐준 제자들은 다 부등급제에서 내신을 받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이거예요. 얘들아, 이거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 나온다? 이거 또 나온다? 지금 제대로 해놓자? 그러면 그때 제대로 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살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잘 따라가고 1등급도 쉽게 맞는다고 연락을 받아요. 네, 그때 한숨을 쉬고 좀 뒷짐을 지고 앉아있던 아이들은 설마 또 나오겠어? 라고 했다가 고등학교 가면 발등 찍히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는 그래도 B 나오고 A 나오고 했는데 저 지금 4등급도 어려워요. 뭐 5등급도 어려워요라고 말을 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애들이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요. 아, 내가 중학교 때 그거 좀 해놓을 걸. 선생님 말씀 듣고 해놓을 걸 하면 저도 좀 많이 안타깝고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한다기보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줘도 잘 습득을 하는 아이들은 초등 때부터 조금 다져서 와서 공부 습관도 되어 있고 복습하는 방법을 거기다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과학을 초등 몇 학년 때부터 그러면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격 가장 중심이 되는 과학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과서 학습이에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오시면 다 교과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교과서만 본 게 아니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는 거에 방점을 찍으시고 교과서 한 권으로 다른 거 뭐 과학 문제집 풀릴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거 풀리시지 말고 교과서로만 공부해도 복습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아이들과 함께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국영수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과학은 한 달에 한 번이면 됩니다. 3, 4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서 한 단어씩만 복습을 하면 돼요. 무리할 필요도 없이 3학년부터 그렇게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고. 그렇다면 선생님, 네. 지금 4학년, 6학년 두 아들의 또 어머니시잖아요. 네. 지금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시자 저자님 아이들은 과학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이걸 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가장 애기습니다. 네. 이 엑기스. 습관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중학교에서 끄떡없습니다. 정말. 네. 네. 저는 가장 메인으로 과학 교과서하고 실험 관찰책을 씁니다. 수학이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이 짝꿍책이듯이 과학은 초등학교에서 과학책이랑 실험 관찰책이 짝꿍책이에요. 문제집은요? 문제집 저는 안 풀립니다. 아, 문제집 안 풀린다? 네, 안 풀립니다.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풀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과학 문제집까지 푼다는 건 아이에게 너무 과중한 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는 과학 문제집 안 풀리고요. 교과서하고 실험 관찰책을 가지고 매일도 안 합니다. 3, 4주에 한 번씩 주말에 이용해서 처음 복습을 할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아이도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를 보면 국어 교과서와 다르게 국어 수능 영역에서도 아이들이 비문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비문학의 지문이 교과서예요. 과학 교과서, 사회 교과서, 기술, 도덕, 역사. 중학교에서 배우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수능 비문학 지문하고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로 비문학 지문을 독해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맞았다 틀렸다 이걸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시간이 많을 때 교과서를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비문학 독해서를 따로 풀리지 않고 과학 문제집도 따로 풀리지 않아도 훨씬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압축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중심에 두고 실험 관찰책을 같이 보는데 과학 교과서는 지문이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보면 암석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가 나와요. 화성암은 지하나 땅 밖에서 식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져서 굳어져서 된 암석입니다. 라고 나오고 그 예로는 화강암도 있고 현무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정의와 예시가 나옵니다. 근데 화산암은 색깔이 검고 알갱이 크기가 작고 지표 밖에서 식었습니다. 화강암은 암석의 색이 밝고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지하에서 식었습니다. 비교와 대조가 나옵니다. 정의와 예시, 비교와 대조, 그리고 암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거. 그때는 기준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도 교과서가 서술이 되어 있어요.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문에 따라 독해 문제집의 문제가 이거는 무슨 형식이다 이런 걸 묻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독해 문제집을 보니까. 근데 그게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굳이 문제집까지 풀릴 필요는 없고 교과서를 이렇게 읽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짝꿍책인 실험 관찰책에 비교와 대조, 뭐 아까 말씀드린 화강암과 현무암이 나오면 그게 표로 다 그려져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럼 비교와 대조가 나오면 표를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 중학교 가서도 그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저는 들여주고 있어요. 어머니시지만 과학 선생님이시니까 저게 가능한데 과연 내가 집에서 보통의 엄마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지만 주저주저 하시다가
하다가 실천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거든요. 선생님 이거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막 그런 없어도 게, 돼요. 그냥 아이와 함께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만 낼 수 있으면. 과학이다 보니까 이과 출신들, 아빠들이나 꼭 이과가 아니더라도 초등과학이니까 네네. 관심 있으신 아버지들이 한 달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너무 시간을 좋아요.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이 영상을 아버지께 한번 공유를 하셔서 요거를 어머니께서 다 하셔도 좋지만 같이 좀 하시거나 맞아요.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시간 충분히 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과학이 좀 어려워지는 시기, 또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때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네. 놔버리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만약에 과학을 그때 포기를 했다 하면 상위권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종로학원에서 발표했던 기사를 보았는데요. 전국 중학교 과목별, 교과별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표를 봤어요. 거기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가지 과목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A등급의 비율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과목이 뭘까요? 대부분 수학이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텐데 보통. 네, 과학이었어요. 상위권에서 A등급의 비율이 과학 과목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3월달에 학력평가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1 학력평가에서 과학 1등급의 비율이 사회 1등급 비율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최근 이 연구 결과를 본다면 과학은 상위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자 상위권을 변별하는 과목의 키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은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의 과학에 대한 신경,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의 투자만 가지고도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과목이다. 선생님, 과학도 선행해야 되나요? 영재고를 준비한다, 과학고를 준비한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에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선행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과학 선행이 과목은. 무의미하다.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복습 없이 선수학습이 빵꾸가 난 채로 교실에 앉아서 멍하게 있는 아이들을 보면 좀 답답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6학년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나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중1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나지요? 라고 하면 아니요 선생님 배운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배운 적이 없대요. 아이들은 기억에서 잊혀져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배웠어요. 제가 교육과정을 보고 이게 선수학습이었고 이걸 배우고 이게 후속학습으로 고1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를 이제 저희는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선수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 어떤 걸 올려도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반짝, 기말고사 반짝해서 없어지고 연계율이 60%가 넘는 통합과학에서 써먹어야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자꾸 무너지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이 제자리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선행학습보다 복습에 더 힘을 주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보는 공부하는 과학책은 다양하게 봤는데 과학을 지도하는 법, 과학을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사실 거의 본 기억이 없거든요. 선생님 이번 쓰신 책이 네. 또 그런 책이잖아요. 통합과학 한 권으로 끝! 이 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중학교 교사로서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제자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초등 때 이 정도, 중학교 때는 요만큼, 여기에 살을 붙여서 고등학교 가면 1등급. 이게 딱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초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실어두었습니다.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법이 들어있고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업 시간에 쓰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걸 과학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학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책을 보면 볼드체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바로 한자어로 되어 있는 개념어들이에요. 과학 개념어를 제가 다 정리를 해봤어요. 개념어를 넣어서 제가 자녀들과 함께 했듯이 세 줄 쓰기부터 하시면 돼요. 개념어를 키워드로 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많이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시험 스케줄링을 해서 계획표를 짜서 공부하는 방법도 넣어두었고 그리고 과학 공부를 어떻게 복습해야 하는지를 예시를 넣어줬어요. 그 영역마다 공부법이 조금씩 달라요. 미세하게. 그 영역마다 공부할 수 있는 꿀팁이나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넣어뒀으니까 부록에 있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책을 이렇게 옆에 두시고 엄마 말 안 들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애들. 우리 엄마 오늘 또 잔소리했다고 막 너무 안 듣는데 그럴 때는 그냥 책 옆에 두시고 교집합 스튜디오 영상 틀어서
보면서 이거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했더니 중학교에서도 과학을 공부했고 고등학교 가서도 과학을 잘하게 됐다 그랬더라. 한번 해볼래?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요하지만 자칫 소홀하기 쉬운 과학 공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익한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